시작부터 이상하죠? 아니, 중력이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니. 흔히 우주를 이루는 기본 4대 힘 중 하나가 중력이라고 배워왔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이후 우리는 왜 중력이 실제하는 힘이 아닌지를 그의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 드릴 내용들을 더욱 재미있게 듣기 위해서는 지난 에피소드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닷소리랑 같이 말이죠. 지난 영상을 통해 우리들은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자신만의 고유한 상상을 이론으로 정립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주를 절대적인 공간 속에 놓아두고 절대 시간이라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던 우리들은 이제 우주 밖의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나라고 하는 상대적인 관측자로 시선이 옮겨질 수 있게 되었죠. 내가 보았을 때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나와 같은 시간 속에서 나와 같은 공간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았을 때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모든 대상의 시간은 느려지고 길이는 줄어드는 이 기묘한 효과는 이 우주에서 빛으로 상호작용하며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관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낸 아인슈타인 본인은 이 발견이 얼마나 설레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그의 이러한 성과로부터의 욕심은 1907년 좀 더 큰 곳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심의 여지 없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력. 그러나 그 개념을 정립한 뉴턴 본인조차도 알지 못했던 중력의 근원. 즉 중력이라는 힘은 대체 왜 생겨나는 것일까? 이러한 호기심을 해결하고자 하는 상상 말이죠. 1905년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논문을 발표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의 논문을 크게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수학적 통찰력이 있었던 몇몇 학자들은 그의 논문이 새로운 변혁을 일궈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아인슈타인의 수학 스승이자 위대한 수학자였던 헤르만 민코프스키는 아인슈타인의 논문에서 등장했던 아이디어를 상당히 정교한 수학적 테크닉으로 정립했고 아인슈타인이 제시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넓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화된 특수상대성 이론을 1907년에 발표합니다. 이러한 그의 성과를 기리는 의미에서 그가 정리해낸 시공간의 일반화 모델 이름을 민코프스키 시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상대로는 이전 뉴턴 역학을 수학적으로 정립했던 오일러가 그래왔던 것과 같이 새로운 수학적 전통과 함께 독자적 방향으로 발전하고 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들과는 좀 달랐어요. 그는 이제 민코프스키 등이 이행했던 기존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체계를 세련되고 정교하게 가다듬은 것 대신에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상상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죠. 뉴턴 역학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중력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 하필 왜 중력이 그 타겟이었는지, 이 중력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얼마 전에 업로딩했던 30분짜리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 영상이랑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1907년) 아인슈타인은 등가 원리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간단히 등가 원리를 설명하자면 중력이 미치는 공간 속에서의 물체의 운동과 가속하는 공간상에서 미치는 물체의 운동이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오늘날 탈 것들 중 가장 빠른 가속을 할 수 있는 우주선으로 이 등가 원리를 주로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 속에 가속하고 있는 우주선에 그 안에 사람이 있다면 이 가속하는 방향과 반대하는 방향으로 몸이 쏠리게 될 테고, 그 쏠리는 힘이 중력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랑 똑같다면 우리는 그 두 세계 안에서의 모든 물리 법칙을 동일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이 등가 원리의 핵심 아이디어였죠.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뭔가 꾸준히 가속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중력이 미치는 공간, 여기 같은 공간은 그렇지 않은 곳에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우주 같은 곳에서 보았을 때 점점 빨라질 테니까 시간은 느려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시간이 느려지는 것 때문에 빛이 이 경로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 헤르만의 최단시간 원리에 따라 휘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 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바로 연구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예상하건대 당시 아인슈타인에게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찾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몇몇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1911년과 그 이듬해까지 당시 프라하에 있었던 아인슈타인은 중력에 관한 논문 몇 편을 더 공개했습니다. 이 논문에는 1907년에 담긴 자신의 추론을 좀 더 수학적으로 보강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들로부터 빛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휘게 될지, 또 휘는 과정에서 빛의 파장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추측은, 만약 그가 중력이 펼쳐져 있는 공간이 빛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수학적으로 정리해낼 수만 있다면 이 중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인슈타인이라면 떠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1912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중력장을 취급하는 방정식, 그러니까 중력장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자 하게 되었죠. 마침 같은 해 8월,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모교였던 쥐리 연방공과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또 때마침 여기에서 수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전에 그의 취직을 도와줬던 이력이 있었던 그로스만이라는 학창시절의 친구였어요. 그로스만과 함께 아인슈타인은 이 장방정식을 세우기 위한 본격적인 협업을 제의하게 되는데, 정말 여러모로 그로스만이라는 친구는 이 아인슈타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정립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아주 중요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 시점으로부터 아인슈타인은 중력이라는 힘의 본질이 이게 시간과 공간이 얽힌 시공간의 구조로부터 파생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떠올렸는데, 그가 이러한 생각을 떠올리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역시 이 리만 기하학 때문이었습니다. 지점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을 표현하려면 공간을 그에 맞춰 연속적으로 왜곡시켜줘야 될 텐데, 이 왜곡된 공간에서의 빛의 경로를 표현하려면 또 이 리만 기하학이 필요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작디 작은 공간 속에서는 시간의 흐름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유클리드 방식대로 빛을 움직이면 되겠지만, 우주 스케일로 나아가면 부분마다 시간의 흐름의 속도가 차이가 날 텐데, 이렇게 제각각 다른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이동하는 빛을 정확하게 기술하려면 반드시 공면상에서의 최단 거리를 표현하는 방식인 리만 기하학이라는 방식이 필수 불가결했기 때문이죠. 노력 끝에 이들은 결국 장방정식으로 예상되는 어떤 공식을 도출해내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 초기 장방정식으로는 뉴턴의 만유인력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아무리 수정과 시도를 반복해도 도저히 이게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참다 짜증이 난 아인슈타인은 이 리만 기하학이라는 수학적 방법이 지니는 뭔가 물리적 의미를 그냥 부정해버리면서 이걸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 자체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아인슈타인의 귀여운 면모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뭔가 해결될 각이 안 보이니까 던져버리는 건 천재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로 끝내버렸다면 이 아인슈타인이 과연 천재 과학자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의 똑똑한 머리만큼이나 집념 또한 매우 강했던 그는 1913년에 포기한 리만 기하학의 방법을 2년 뒤인 1915년에 다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11월 25일, 오늘날의 최종적인 장방정식을 유도해내는데 끝끝내 성공하게 되죠. 이로써 시간과 공간은 4차원 시공간이라는 모습으로 얽히는 수학 모델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 공식에 따라 이제 중력이라는 현상은 시공간의 곡률상에 나타나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물체의 가속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가 원리로 시작하여 에너지 보존 법칙, 리만 기하학, 텐서 미적분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적 아이디어의 에센스가 되었으면 물론, 앞서 이야기한 증명 문제에서처럼 장방정식은 지구 표면과 같은 아주 작은 공간에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그대로 유도해낼 수 있는 공식이 되었죠. 이 방정식이 탄생되기까지 수많은 실수와 좌절을 겪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20대의 젊은 시절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우주를 상대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특수상대성 이론과는 달리,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한 천재가 지닌 지적 한계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주변 학자들과의 협업과 학문을 넘나드는 통찰, 이런 것들을 통해 11년의 인고의 시간 동안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는 것을 이번 주간 1쿠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천재조차도 힘든 건 힘들다는 거,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걸 말이죠. 사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괴텐겐의 수학 전통을 따르는 수많은 수학자들에 의해서 동시에 연구되고 있었어요. 핀란드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노르드스트렘은 민코프스키의 세계선과 일반화된 특수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베탱겐식 수학적 접근 방식을 활용해 상당히 장방정식과 근사한 해를 내놓았지만, 이들은 아인슈타인의 전제를 부정하며 중력장 속에 놓인 빛은 튀지 않는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했기 때문에 이 일식 관측을 통해 중력 렌즈 효과가 검증된과 동시에 이들의 이론은 폐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당시 명망 있는 매거진인 런던 타임스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이 발견을 과학의 혁명, 새로운 우주론, 그리고 뉴턴주의는 무너졌다 라는 이런 자극적인 타이틀로 배포하였고, 이 기사를 기점으로 원래 과학계에서만 명망이 있었던 아인슈타인은 대중에게까지 인정받는 세계적인 스타 과학자로서 명성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20세기 이후 과학계의 커다란 세 가지 질문들 중 하나인 중력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원래 우리의 우주의 배경이었던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은 이제 무너졌으며, 이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 근거한 4차원 시공간이 우리의 배경이 되었죠. 이 이론은 너무나 세계를 앞선 발견이었기에 오늘날까지도 이 이론을 검증할 만한 사건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2015년 라이고에서 관측된 한 쌍의 블랙홀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발생한 중력파가 검출된 것도 두 쌍의 중성자성이 블랙홀로 변하면서 방출한 빛과 중력파가 동시에 도착했다는 것을 근거로 두 파동의 속도가 같음을 증명한 실험에서도, 또 EHT를 통해 M87 은하의 중심의 초대질량 블랙홀을 이미지화한 프로젝트에서도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맥스웰의 전자기학과 전자의 운동을 통합하고자 했던 그의 아이디어에서, 또 관성력과 중력을 통합하고자 하는 그의 욕심에서 자연스레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힘들인 중력과 전자기력을 통합하고자 했던 그의 열망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손만 댔다 하면 성공한 그였기에 더더욱 본인 스스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통일장 이론. 아인슈타인이 죽는 날까지 이루려고 했던 이 업적은 어쩌면 그의 행보로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열망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이것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더 자세히, 아주 작은 세계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중력과 전자기력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기묘한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재밌게도 본인의 원래 의도랑은 완전히 상관없이 그 세계의 아이디어 또한 아인슈타인이 제공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다음 주간 1쿠키에서는 바로 이 세계, 양자역학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남은 두 가지의 문제들, 그러니까 어떻게 전자는 에너지를 잃지 않고 궤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핵은 붕괴되지 않고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였습니다. 오늘 주간 1쿠키 재밌으셨어요? 이 영상을 끝으로 상대성 이론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제 채널에서 상대성 이론에 관해 또 다루게 된다면 이제 정말 그냥 장방정식에 관한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하려면 이제 텐서도 다뤄야 되고 리만 비하학도 다뤄야 될 텐데, 그 시점으로부터 이미 제 소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또 모르죠. 그럼 변태 같은 계산을 또 좋아해 주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기회가 된다면 슈바라츠 실트 블랙홀 정도는 저희가 장방정식으로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건지 그 정도 설명드리는 것도 나름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세 가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대부분 역사적 맥락이기 때문에 문제는 좀 더 개념적인 내용으로 생각을 해볼 만한 걸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이 설명의 주체가 무엇이며 어떤 점이 다른 걸까? 두 번째, 인터스텔라의 밀러 행성에서 시간이 느려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세 번째는 아인슈타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양자역학에 기여한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청취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과학을 쿠키처럼.